그다음에 하이브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뭐 과제 잘 해서 내서 그 앞에 예제에서 약간만 바꾸는 거라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과제를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피그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면서 그 피그 코드 작성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일단 답안 코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가 일단은 평점 평균이 1점대인 영화들을 찾아서 레이팅 횟수가 큰 순서로, 그러니까 내림 첫 순으로 리스트업을 해라 라는 게 문제였죠. 그다음 리스트업 할 때 보여줘야 되는 데이터 아이템들은 영화의 제목, 발표 난도, 그다음 평점 평균, 레이팅 횟수 순서로 디스플레이를 하면 레이팅 횟수까지를 레이팅 횟수 순으로 디스플레이를 하라라는 게 문제였고, 답안 코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다 뭐 그 원하는 expected result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꼬치꼬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 명의 학생들이 코드 뭐 신텍스 상 에러로 안 돌아가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채점 기준 얘기했듯이 안 돌아가는 그 코드는 0점 처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겠지만 뭐 이밸류에이션 하는 내 입장에서 안 돌아가는 코드에 점수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래서 혹시 0점 받은 학생들은 신텍스 에러가 난다는 거는 안 돌려보고 제출한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0점 처리가 된 학생들은 신텍스 에러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3차 과제 점수가 비공개로 돼 있어요? 3차 과제? 3차 과제가 뭐였죠? 잠시만요. 됐고. 3차 과제 맵리듀스를 점수 공개를 안 했군요. 점수 공개를 네, 점수 공개를 했습니다. 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드에서 살펴보면 지금 없던 부분을 내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그 프로젝트 할 때 피그를 가지고 여러분 의도대로 작업을 한다고 치면 사실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물론 덤프를 떠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볼 수가 있긴 한데 피그든 하이브든 지금 뭐 이렇게 작성된 그 스크립트나 아니면 SQL 쿼리문 자체를 디버깅하기에 사실은 뭐 IDE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죠.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describe라는 명령어 설명했을 거예요. describe 명령어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릴레이션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의 값을 봐야지만 디버깅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할 때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변환되는지를 살펴보는 데는 사실 값들의 리스트를 쭉 본다기보다 사실 값도 리스트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한눈에 뭐 어느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트레이스 하긴 힘들고, 그거를 해주는 명령어가 illustrate라는 게 있었는데 내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제대로 잘 동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레코멘드는 하지는 않아요. 그게 어떤 부분에선 돌다 안 돌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이렇게 좀 뭐가 문제인지 찾아봤더니 메인테넌스 잘 안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차선책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의도대로 지금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중간에 데이터를 덤프를 떠도
데이터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우리 의도대로 흘러가는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 스키마의 모양을 보고 원래 의도한 대로 가는지를 보는 게 더 편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데이터 뭐 그다음에 레이팅스 바이 무비 이렇게 해서 릴레이션 만든 다음에 뭐 유데이터는 그대로 읽어오는 거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그룹핑 됐을 때 무비 아이디별로 유데이터를 그룹핑을 해서 레이팅스 바이 무비라는 릴레이션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describe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describe하고 ratings by movie 이렇게 하면 이건 지금 이 갈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내가 넣어놓은 커멘트 라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돌리면 describe에서 이 한 줄이 찍히게 돼요. 봤을 때 ratings by movie는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룹에 대해서 뭐 그룹별로 묶여져 있는 거고요.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레코드들이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레이팅 타임 뭐 이런 컬럼을 가지는 로우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덤프 뜨는 그 리절트 창에 쭉 찍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한번 돌려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석으로 붙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주석을 그러니까 커멘트를 표시하는 방법 피그에서는 하이픈 2개 이렇게 붙이면 주석에 해당이 됩니다. 커멘트 라인 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좀 뭐 길게 짜다 보면 커멘트를 달아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모든 코드에 커멘트 달아야 되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 지금 커멘트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제대로 돌고 있는지를 맨 끝에 덤프 한번 떠서 보거나 중간중간 데이터 덤프를 뜬다고 해서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뭐 신텍스 에러 발생한 거 빼고 그건 에러니까 에러라고 나올 테고요. 그러니까 로지컬하게 제대로 돌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싶으면 오히려 이렇게 그 릴레이션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표시된 라인들이 이제 갈색으로 표시돼 있고, 이걸 찍는다고 여기 찍히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찍으면 이 그 리절트 창에 이 라인이 같이 찍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찍히고 그 다음 밑에 데이터 덤프에 의한 리절트 솔티드라는 그 릴레이션의 내용이 쭉 찍혀 있는데 거기서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뜯어서 여기다가 커멘트로 붙여놓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average ratings 내는 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예제에서 하는 것처럼 그 그룹별로 그러니까 무비 아이디별로 그룹핑을 해서 그 그룹에 속하는 레이팅의 평균을 내고 그다음 한 가지 더 해주는 게 그 레이팅을 몇 건이 있는지 카운트를 해주는 거였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1점대 영화들만 리스트업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average 레이팅이 2.0 미만인 거에 대한 데이터들만 필터링을 해서 원스톱 무비라는 릴레이션에 어사인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예제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제 코드에서는 유데이터, 유아이템 뭐 이렇게 로드 여기 위해서 다 한꺼번에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물고 물리는 게 유데이터에서 레이팅스 바이 무비가 디라이브 됐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서 인베디드 돼서 이 결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꼬리꼬리 물고 오는 그 블럭까지 여기까지죠. 유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오퍼레이션 해주는 게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로우까지 걸러내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실 UI템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화에 대한 제목 같은 정보가 같이 찍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UI템은 필요한 시점에서 로드를 한 다음에 무비 네임스, 뭐 영화 아이디랑 무비 타이틀만 셀렉트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골라놓은 우리가 보고자 한 1점대 미만의 영화들 로랑 지금 우리 거기다가 무비 네임에 대한 정보를 같이 합치기 위해서 조인을 거는 거죠. 그 조인을 걸면 조인의 결과는 이 릴레이션과 이 릴레이션이 가지고 있던 컬럼이 전부 다 한꺼번에 플러스가 되는 효과죠. 그래서 보면 무비 아이디가 원스타 무비의 무비 아이디도 있고
그 다음에 무비 네임스에 무비 아이디도 있고, 이게 이제 여기 걸린다고 해서 보통은 이제 RDB에서 조인을 건 다음에 바로 셀렉트를 하기 때문에 얘가 아이디 값으로 조인을 걸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중에서 이 지금 조인된 컬럼의 합들 중에서 어떤 컬럼만 프로젝션 할지를 선택하는 셀렉트 문장을 하는데, 지금 피그에서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인을 걸면 왼쪽 오른쪽의 릴레이션에 해당이 되는 컬럼들이 전부 다 합쳐서 하나의 롤을 만들게 되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원스타 위드 네임이라는 릴레이션에 어사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자 하는 컬럼이 딱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 컬럼들만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골라내고, 그 다음에 오더 바이 써서 디센딩으로 리절트 뽑아주면, 그러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아웃풋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 플러스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앞에서 예제가 있는 문제에 약간만 베리에이션을 하는 거니까 사실 생각해야 될 부분 별로 많지 않았지만, 그냥 로데이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퀘스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려면 사실 그 프로그램 디버깅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 describe를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채점 신텍스로 난 사람들만 0점 처리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피그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 이번 시간에는 하이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약간의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그 하둡이 나왔을 때 주요 사용하는 빅 사이트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었는데, 페이스북에서도 하둡을 적용을 해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은 그 하둡에서 맵리듀스 잡을 돌리는 경우에 이때까지만 해도 그 퓨어 자바로 코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모든 유저들이 자바에 능통하진 않았다. 이 얘기는 이 유저는 그 어떤 페이스북 유저라기보다 하둡의 유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둡을 사용한 유저는 결국은 디벨로퍼죠. 페이스북의 디벨로퍼들이 전부 다 자바에 능통하진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대부분의 유저들이 SQL에서 사용하는 쿼리를 사용을 한 데는 그럭저럭 편안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SQL 쿼리 사용하는데 왜 편한지 여러분들 사실 별로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발자라고 해서 SQL에 편안하진 않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개발자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스테레오타입은 빅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개발자들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유형은 사실은 어플리케이션 도메인 유형하고 일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빅데이터 이전의 패러다임은 사실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라고 볼 수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셉이라던가 그런 이제 그런 뭐죠?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개발하는 개발자들도 있었고, 어찌됐건 간에 데이터를 주로 프로세싱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 대부분은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만들거나 읽거나 쓰거나 고치거나 지우거나 그 네 가지 CRUD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Create, Read, Update, Delete 하는 네 가지 오퍼레이션의 조합으로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요. 근데 실제로 그 위에 껍데기가 자바로 짜든 파이썬으로 짜든 자바스크립트 짜든 C++로 짜든 간에 우리가 GUI를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사실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그 껍데기에서 이벤트만 발생을 시키고, 데이터를 쿠킹하는 그런 로직들을 SQL 쿼리에 전부 다 녹여서 짜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 뭐 객체 지향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설계를 위주로 하는 쪽에서는 또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뭐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할 때 속도면에서 가장 빠른 거는 SQL 쿼리 차원에서 그냥 휙 돌려버리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빅데이터 전에 일반적으로 뭐 은행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관공서라던가 뭐 어쨌건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쿠킹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개발자들은 어플리케이션 껍데기 자체 랭귀지에서 뭐 이렇게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코드보다는 사실 대부분의 로직이 SQL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저들, 개발자들은 그런 스타일의 개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어차피 하둡을 쓰겠다라는 거는 도메인 자체가 뭐 인베디드 시스템 만들거나 이런 거 아니라 대용량의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근거로 인해서 하다 보니 SQL과 비슷한 형태의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플랫폼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게 하이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하는 얘기도 뭐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그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조직에서는 SQL을 기반으로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익스트랙팅 할 때 SQL 쿼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개발자들이 하둡의 맵리듀스 잡을 최대한 쉽게 돌리기 위해서는 SQL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오퍼레이션 셋을 주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나온 게 이제 HiveQL이라는 그 쿼리 랭귀지죠. 하이브 쿼리 랭귀지란 걸 만들었는데 거의 SQL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문법 자체는 SQL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예제로 보고 있는 유데이터 파일이 있을 때 유데이터 파일을 읽어들여서 하이브에서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보면 피그에서 했던 일이랑 거의 비슷하죠. 피그에서도 이 데이터를 읽어와서 데이터 파일 상에서 뭘 딜리미터로 데이터 아이템들을 끊어낼 건가를 피크 스토리지의 파라미터로 줘서 탭이란 거 줘서 그 다음에 스키마에서 유저 아이디 인트고 뭐 무비 아이디, 레이팅, 타임스탬프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릴레이션을 하나 만들었죠. 그러니까 피그와 하이브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이 피그에서 로드 오퍼레이션과 지금 여기에서 크리에이티브의 차이는 뭐냐면 로드 오퍼레이션은 퍼시스턴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스키마는 랩 사이드에 있는 릴레이션에 어사인을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그 프로그램 돌리고 나서 뭔가 그 스키마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날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그 스크립트의 최종 결과를 물론 스토어 명령어를 써서 파일에 저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중간에 만들었던 라인 바이 라인으로 우리가 왼쪽 편에 어사인했던 그 릴레이션들은 그냥 그 프로그램 돌 때만 돌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퍼시스턴트하게 그 구조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피그는 프로그래머마다 자기 프로그램 돌릴 때마다 스키마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죠. 하이브는 그러니까 동일한 그 데이터 스키마를 여러 명의 디벨로퍼가 뭔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RDB와 비슷한 형태의 퍼시스턴트한 스키마를 제공을 한다는 게 피그와 비교했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외의 차이점들은 사실 하부적인 구조나 뭐 그런 것들은 피그도 어차피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단계 플래닝을 통해서 맵리듀스 잡으로 분해가 돼서 사실은 맵리듀스 컴포넌트에 의해서 돌고 그 결과가 HDFS의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죠. 하이브도 뒤에 설명하겠지만 똑같아요. 그게 도는데 우리가 명령어를 주는 그 명령어의 스타일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피그와 하이브는. 어떻게 틀리냐면 RDB랑 닮았다 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일단 파일에서 똑같이 읽어드리지만
그 읽어드린 데이터에 대한 적용할 스키머 자체를 별도의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요. 피그는 그걸 중간에 저장하는 저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돌리고 그 스키만 날아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긴 말 그대로 마치 여기서 읽어 드린 다음 RDB 테이블 하나 만드는 듯이 만들고 나면 얘가 우리가 돌리는 하이브의 하이브 QL로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난 이후에도 이 테이블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게 피그랑 하이브의 차이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하이브는 RDB를 닮은 하나의 이제 쿼리 랭귀지를 제공을 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스키마 온 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를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RDBMS와 비교했을 때 스키마 온 리드 방식을 취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스키마 온 리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스키마를 데이터의 리드 시점에서 정의한다라는 거는 어찌됐거나 지금 데이터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나서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확 읽어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테이블을 정의를 해서 스키마를 정의를 해서 얘를 실제로 쿠킹을 할 때는 이런 데이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인 것 마냥 우리가 읽어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스키머를 정의한다던가 체크하는 시점이 데이터를 실제로 최초에 쓰는 시점에 스키머를 따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읽는 시점에 스키마 체크를 한다는 게 하이브의 가장 큰 특징이다. 뭐에 대비해서? RDB에 대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타스토어에서 테이블의 스키마 정보를 저장 관리한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스키마 리드의 특징이라기보단 어쨌거나 스키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를 퍼시스턴트하게 저장한다라는 얘기예요. 피그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디다 저장하냐면 그건 이제 메타스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자체는 어차피 HDFS 스페이스 상에 있어요. 하이브가 껍데기에서 봤을 때 마치 RDB의 테이블을 우리가 매니지먼트 하는 것 마냥 보여줄 뿐이지 어차피 하이브는 그 하부에 맵리듀스 깔려있고 그 밑에 HDFS 깔려있는 거죠. 그러면 HDFS는 파일 시스템이에요. 파일 구조로 돼 있죠. 우리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그 구조 그대로 가는데 테이블인 것처럼 보여주게 하려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파일에 적혀 있는 데이터 아이템들을 탭으로 자른 다음에 첫 번째 건 유저 아이디, 두 번째 무비 아이디, 세 번째 레이팅, 네 번째 타임스탬프와 같은 컬럼으로 매핑을 시키고 있다라는 정보 자체가 어딘가에 적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파일 자체는 HDFS 있기 때문에 얘는 레플리카 3개로 복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 디스트리뷰션 돼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HDFS에서의 마스터 노드에 또 적혀 있는 거죠. 그 구조는 밑에 똑같이 깔고 가는데 그 파일 시스템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는 HDFS 마스터 노드에 있는 메타 정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메타스토어죠. 미트스토어가 아니라 메타스토어입니다. 그래서 메타스토어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파일의 아이템들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테이블이나 뷰에서 보이는 컬럼에 어떤 식으로 매칭이 돼 있는지에 대한 그 매핑 정보를 메타스토어 가지고 있는 거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메타스토어에 똑같은 양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럼 뭐 그거는 이제 RDB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메타스토어 자체는 말 그대로 메타 정보만 저장하고 있는 스토어가 하이브에서는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 테이블에 그냥 들어있는 거랑 파일에 들어있는 걸 읽을 때 테이블인 것처럼 스키마에 맞춰서 읽어드리는 거랑의 차이점에서 스키마 온 리드가 가지는 장점은 로 데이터를 건드릴 필요 없이 우리가 이 스키마를 타임스탬프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 이 데이터에 가서 타임스탬프에 해당된 데이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기존의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읽을 때 타임스탬프 컬럼을 그냥 안 읽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 자체의 변화 없이 스키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RDB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테이블에서 이 컬럼 하나 지우려면 이거 드랍하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테이블을. 그죠?
테이블에 데이터 로 자체를 넣고 빼고 뭐 지우고 뭐 업데이트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 테이블의 스키마 자체를 데이터 있는 상태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RDB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셔널 DB이기 때문에 뭔가 그 포린 키로 묶여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다른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 내가 이 테이블 바꾸면 그걸로 연결되는 다른 테이블의 여파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게 돼요. 그래서 테이블은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DBA들의 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그 스키마 자체를 변경하는데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든다라는 거죠. 그걸 비교해서 스키마 on read는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기존의 로 데이터는 그대로 준 상태에서 우리가 뭐 그 사용하는 메타데이터의 스키마에 대한 변경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고 그다음에 로그 파일이나 웹 파일 등처럼 어차피 얘들은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입맛대로 읽어서 뭔가 의미 있는 스키마를 만들 때는 스키마 on write보다 스키마 on read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이브에서 아니 하둡에서 전반적으로 피그도 마찬가지죠. 피그의 경우에도 스키마는 리드에 해당이 됩니다. 단지 차이점은 얘는 스키마를 퍼시스턴트하게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 대한 API 자체를 마치 SQL 쿼리를 쓰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오퍼레이션을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게 틀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키마 리드 얘기하면서 뭐 다 설명을 했는데 일단 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스키마 리드냐 스키마 라이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스키마를 적용하는 시점이 데이터를 쓰는 시점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데이터를 일단 우리가 수집해도 어딘가에 쓰고 나서 쓰여진 데이터에다가 스키마를 만들어서 씌우느냐. 그러니까 언제 씌우냐면 우리가 그게 필요해서 읽는 시점에 스키마를 적용을 하는 게 스키마 리드예요. 반면에 RDB 테이블은 우리가 읽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테이블에 데이터들이 인서트가 돼야 되죠. 물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를 읽으려고 해도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시점의 차이가 뭐냐면 일단 여기는 이미 로 데이터에 적혀졌다는 얘기예요. 적혀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올 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읽어올 때 얘 데이터의 어떤 뭐 인티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따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스키마 라이트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가 주어진 스키마에 적합한지를 라이트 시점에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드는 순간에 뭐 어딘가에 데이터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온다라는 거죠. 처음 이제 시스템을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테이블 컬럼으로 들어갈 때 스키마를 체크를 하는 형식이며 스키마 on write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RDB MS는 다 스키마 on write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라이팅을 할 때, 인서트를 할 때 데이터 형태가 미리 정의한 테이블의 스키마랑 맞지 않은 뭐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다던가 뭐 컬럼 개수가 맞지 않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스키마 리드의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를 읽고 온 다음에 훅 집어넣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한글이 좀 깨지거나 그 깨진 대로 그냥 들어가요. 뭐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한 테이블 형태와 다른 데이터를 인서트 하더라도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랑 RDBMS의 차이점에서는 가장 큰 차이, 뭐 예를 들어 하이브가 기존의 RDB랑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한마디로 스키마 리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브는 스키마 리드 방식이고 RDB는 스키마 라이트 방식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브에서는 우리가 그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가 약 뭐 수백 페타바이트 정도의 사이즈까지 커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RDBMS 같은 경우에는 한 수십 테라바이트 정도까지가 맥시멈 사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양에서 봤을 때 하이브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write once and read many times 이렇게 돼 있죠. 이건 HDFS에서 똑같이 하는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일단은 라이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읽어드린 거 여러 번 읽어둘 수 있다라는 건데 RDBMS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건 바이 건으로 인서트를 시키는 형태죠. 하이브나 HDFS는 뭔가 데이터가 배치잡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HDFS 자체가.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쓸 때 한꺼번에 확 읽어들여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여러 가지의 액세스를 통해서 뭐 수천 번, 수백 번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메커니즘을 지원을 해요. 그거에 비해서 RDBMS는 물론 기존에 있는 테이블들을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에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게 이제 다음 세대로 이제 테이블을 리디자인을 해서 확 쏟아붓는 경우는 뭐 하이브처럼 그렇게 확 데이터를 한꺼번에 쏟아붓겠지만 RDBMS는 테이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뒤에 얘기하겠지만 OLTP 계열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뭔가 사람들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뭔가 일을 하고 그 결과가 퍼시스턴트한 데이터로 저장이 돼야 될 경우에 로우 단위로 건 바이 건으로 라이팅이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큐뮬레이트 축적이 되는 데이터의 양이 점점점 많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테라바이트급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 RDB에 저장이 된 데이터를 어느 순간 데이터를 확 읽어서 거기다 집어넣는 일은 한꺼번에 뭐 다음 차세대 테이블로 가는 마이그레이션 작업 외에는 뭐 그런 일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RDBM에서 말 그대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그래서 뭐 표한 RDB인데 반해서 하이브는 SQL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파일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 다 했듯이 우리가 보기에 얘가 마치 RDB 테이블인 것 마냥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 SQL의 쿼리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거지만 그 가장 하부에 깔려 있는 거는 HDFS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파일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스케일러블 하다라는 거는 뭐 이거는 이제 HDFS의 특징이죠. 하드웹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 하다라는 거에서 뭐 테이블을 뭐 사이즈를 늘려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테이블에 대해서 뭔가 체인지를 가할 때 RDBMS는 굉장히 조심조심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그 박사를 좀 늦게 시작한 경우라 회사 생활을 하다가 박사를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뭐 회사들에서 작업한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어떤 은행권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객체 지향 시스템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다. 엄청 옛날 얘기지만 그래서 그 기존에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들 전부 이제 자바 계열로 바꾸는 그런 작업에 같이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아까 얘기를 했죠. 그 대량의 데이터를 쿠킹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많은 개발자들이 어떤 그 클래스 레벨이나 위에 떠 있는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뭔가를 컨트롤하는 것보다 SQL 쿼리를 날려서 뭐 여러분 SQL 혹시 DB 들어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는 게 있는데 한꺼번에 훅 돌아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많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객체 지향 기반의 설계를 하는 게 내 주 종목이어서 뭐 그런 거를 이제 컨설팅 하러 들어갔던 케이스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단에 로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나 같은 경우 그 로직들을 자바라는 플랫폼으로 이제 그 리스트럭처링을 해줘야 되는데 로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봤더니 지금 거기가 지금 국민은행 된 예전 주택은행이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주택은행 같은 경우에 가장 코어한 부분에 대한 코드가 뭘로 짜여져 있었냐면 코볼이라고 사실 나도 학부 시작할 때부터도 잘 배운 적이 없는 랭귀지는 한 60, 70년대에 뭐 주로 사용했던 랭귀지죠. 그래서 코볼로 짜여진 아주 코어한 DB를 건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작업했을 때만 해도 30년 전 코드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여기야.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마스터 테이블들을 건드려서 나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얘기는 그 테이블을 바꾸는 게 얼마나 코스트나 어떤 그거에 대한 부담이 크면 그런 은행에서 그러니까 그 수백억씩 들여서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데 가장 코어한 모듈에 대해서 RDB를 건드린 모듈을 30년 전에 있는 기본적인 API를 제공하는 완전 옛날 그 버전의 그런 프로그램을 그대로 고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디 한 군데를 건드려서 잘못됐을 때 그 여파를 expectation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뒤로는 고쳤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건 30년간은 그렇게 쓰고 있었고 뭐 그런 형태면 뭐 나는 뭐 SQL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로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리스트럭처링 해줄 거리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던 사이트였는데 뭐 그런 식으로 RDBMS에서 테이블을 건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하이 코스트 일이다라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하이브는 아까 봤듯이 로데이터 자체 파일 시스템이고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틀 자체만 건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하이브의 RDBMS 대비 장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피그랑 하이브 배울 때 피그가 그 앞에 뭐 비교 군들이랑 비교해서 장점을 얘기를 했었죠. 그때 어떤 학생이 피그가 뭐 그러면 뭐 이렇게 좋으면 피그 이후에 나온 하이브는 왜 쓰냐 뭐 그 둘 가지 장점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적혀 있지만 피그와 하이브의 어떤 비교 후에 있는 부분은 피그 라틴을 새로 배워야 돼요. 기존 개발자들이. 그죠? 그러니까 피그나 하이브나 그 하부에 돌아가는 거 맵리듀스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성능이 다르지가 않은데 결국은 개발자의 성향이 SQL이 이미 익숙한 사람은 얘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하이브입니다. 그죠? 근데 SQL에 익숙하지 않아요. 오히려 또 SQL을 또 능통하기도 한참 걸린다. 뭐 그럴 것 같은 피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피그에서는 릴레이션들이 퍼시스턴트하게 저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랬던 거에 비해서 하이브에서는 적어도 스키마 자체는 메타스토어에 퍼시스턴트하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뭔가 여러 그 프로그래머들이 동일한 스키마에 대해서 뭔가 쿼리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둘 간의 비교해서 봤을 때 뭐 앞에 여기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블릿들은 사실 피그랑 하이브랑 그 이전의 기술에 대비해서 아니죠. 맵리듀스랑 대비해 봤을 때 빨라졌 그 뭐 개발이 용이하다 뭐 그런 계통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맵리듀스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개발을 하는데 얘는 SQL과 같은 쿼리를 쓰고 얘는 피그 라틴을 쓴다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멀티플 유저가 데이터에 대해서 쿼리를 날릴 수 있다라는 거, 하이브 QL을 사용을 해서 얘기를 멀티플 유저가 뭔가를 똑같은 동일한 스키마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하이브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easy to write and read는 뭐 피그를 읽어보면 뭐 별도 이제 그 이쪽에서 사용하는 하이브 QL보다는 오히려 또 뭐 약간 내추럴 랭귀지에 더 비슷한 모양이죠. 그래서 일단 뭐 별도의 어떤 SQL에 대한 익스피리언스가 없는
주로 데이터 애널리스트 근데 이상한 건 인제 내가 찾아보다 보니까 피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이 더 선호하는 랭귀지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 피그 같은 경우에 프로그래머들이 더 선호를 하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이 더 선호를 한다는데 그 특징은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SQL 쿼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뭐 이거를 고려할 필요 없이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피그의 장점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는 또 오히려 필터링 같은 건 없어요. 뭐 SQL 랭귀지에서 필터링 하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뭐 그 데이터 전 처리를 할 수 있는 4가지 그 오퍼레이션들 얘기를 했죠. 무슨 샘플링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측면에서는 피그가 조금 더 파워풀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단점 하이브는 어쨌거나 테이블의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매니지하기 때문에 unstructured 데이터는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고 피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스트럭처링 돼 있거나 unstructuring 돼 있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읽을지 스키마 정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퍼레이션 자체가 그 RDB 쿼리를 따르고 있어서 읽어오는 거야. 둘 다 스키마 우리 마음대로 디파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테이블의 속성을 따르기 때문에 unstructured 데이터를 쿠킹하기가 힘들다라는 거고 피그는 그런 이제 제약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키마가 피그의 경우에는 임플리시트하다라는 얘기는 스키마 자체 어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퍼시스턴트하게 이게 딱 스키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 스키마를 임플리시트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암바리에서 주로 대부분 그 엑스큐션을 했는데 CLI 환경에서 커맨드 라인 환경에서 한번 뭐 로드든 뭐 셀렉트든 뭐든 이제 셀렉트 있었나요? 그죠. 그 명령어들을 여러분이 한번 러닝을 시켜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한 라인을 실행을 시키고 그다음 덤프 문장이 있을 때 위에 있는 그 로드 명령어 같은 것들 로드에서 뭐 릴레이션 어사인을 한다고 봤을 때 그 문장을 치고 덤프 문장을 우리가 이제 에디팅을 하겠죠. 그런 쉘에서 그 커맨드 라인에서 이제 인풋을 하게 되면 얘가 로드 문장을 쓰는 그 라인을 치고 덤프 문을 딱 쳐야 그때 엑스큐션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커맨드들이 덤프가 실행이 될 때 뭐 그때서야 이제 그 엑스큐션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이 이제 CLI 환경에서 한번 러닝을 시켜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LI 그 커맨드 라인에서 엑스큐션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매뉴얼을 해서 한번 다시 올릴 텐데 그거는 파이널 프로젝트 리절트 어떻게 낼 건지 설명하는 자료 만들 때 다 한꺼번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디버깅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뭐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complicated operation 그러니까 뭔가 뭐 SQL 쿼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SQL 쿼리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은 뭐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이브는 주로 어떤 데 쓰느냐를 보여주는 이제 슬라이드입니다. 보면 이제 OLAP 프로세싱에 쓰인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하고 뭐 빠르고 그 다음에 플렉서블 하다라는 얘기는 데이터에 대한 그 벨로시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RDB 테이블이 빅데이터에서 그 성질 중에 하나가 벨로시티 그 다음에 뭐 다이버시티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급격히 데이터 양이 증가를 하고 뭐 그렇게 되면 테이블 자체를 RDB의 경우에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RDB의 하이 코스트였던 거에 비해 아까 설명처럼 하이브에서는 그런 거를 좀 더 플렉서블하게 우리가 체인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HDFS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디벨로퍼들이 여기 유전 디벨로퍼고요. 그러니까 SQL에 익숙한 디벨로퍼들이
자기가 익숙한 랭귀지인 SQL 쿼리를 가지고 HDFS에서 돌아가는 맵리듀스 잡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보면 OLAP 프로세싱에 사용된다라고 돼 있어요. 개념 중에 이제 OLAP랑 OLTP 둘 중에 어떤 형태의 프로세싱인가를 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초반에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작업했던 결과 발표한 학생 중에 수강 신청할 때 비어있는 강의실 혹은 강의실에 뭐 어베일러빌리티 같은 거 체크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인데 그거 이제 빅데이터 분석 도메인으로 삼겠다고 해서 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코멘트 준 학생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강의실이 어베일러블한지 하지 않은지는 리얼타임에 사실 내가 예를 들어 지금 3시인데 3시 반에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강의실이 비어있나 뭐 이런 것들은 온라인 애널리틱 프로세싱의 범주보다는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OLTP라는 건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숏 트랜잭션을 처리한 시스템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질문에 답이 간단해요. 간단하고 그 다음에 그 답에 대한 질문이 묻는 시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러니까 실시간을 요구를 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현재 주가 뭐 시시각각 바뀌죠. 현재 주가가 얼마니, 뭐 삼성전자가 현재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를 온라인 어널리틱 프로세싱, 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돌려가지고 답을 줬다가는 다 망하겠죠. 그래서 내가 묻는 순간에 적어도 2초 내에 리스폰스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리얼타임 계통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OLTP를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특징은 이제 최대한 빠른 답을 주는 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자주 변경이 되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증권거래소 같은 데서는 그 장이 마감이 되는 순간에 동시 사용자 뭐 몇십만 명일 때 리스폰스 타임 0.2초 내에 나와야 된다라는 게 탑 랭크된 리퀘어먼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이제 OLTP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형태의 프로세싱은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터 자주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광범위한 데이터 접속이 예상되는 환경이다라는 거는 동시 접속자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스템들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내내 보고 있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도메인은 이런 단기적인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그건 좀 일단 이렇게 단기로 치고 답해야 되는 뭐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세요. 그래서 주로 트랜잭션보다는 대용량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굳이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주로 이제 다양한 디멘전에 속하는 데이터들을 쭉 수집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뭔가 새로운 파인딩스를 찾아내는 거, 뭐 인사이트를 뭐 컬티베이션 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뭔가 다각적인 데이터 분석을 어느 정도 처리 속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뭐 이거를 3초 내에 내줘라. 뭐 이런 게 리퀘어먼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이제 프로세싱 OLAP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뷰 외에 또 다른 디멘전으로 얘기를 한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OLTP는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에 가깝고 OLAP는 배치 프로그램에 가까운 형태죠. 그래서 하둡 자체가 HDFS 시작할 때부터 하둡은 배치 프로세싱을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OLAP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는 뭐와 대비했을 때 특징이냐면 RDBMS와 대비했을 때 특징이라고 보는 거죠. 거꾸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강의실에 가용한 강의실의 스테이터스를
내는 어플리케이션이 빅데이터 분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건 OLAP가 아니라 OLTP 계열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OLTP 계열의 일은 빅데이터, 그러니까 하드옵을 사용을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OLTP의 그러니까 피그도 마찬가지로 다 OLAP의 계열이고 다 하둡에서의 일들은 다 OLAP를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근데 하이브를 얘기를 하면서 굳이 OLAP랑 OLTP를 구분을 하는 거는 RDB와 대비했을 때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이브는 뭐 이런 데 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돼 있지만 결국은 어디에 쓸 수 뭐가 아니다 어디에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이브는 쿼리를 날리는 모양으로는 SQL 같아 보이지만 이건 결국 릴레이셔널 DB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OLTP는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죠. OLTP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는 뭔가 리얼타임에 사용이 된다던가 뭐 어떤 그 실시간에 쿼리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결국은 이제 OLTP 프로세싱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low latency data retrieval을 요구하는 시나리오라는 거는 레이턴시가 낮다라는 거는 기다리는 시간이 작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뭔가가 데이터 검색이 바로바로 되어져야 되는 거 그런 거는 OLTP 계열에 속하는 거니까 결국은 하이브는 모양은 비슷한 RDB는 아니고 RDB가 지원할 수 있었던 OLTP 계열의 일들에는 하이브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 아키텍처가 나와 있는데 하이브의 경우에는 이 지금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가면 HDFS 위에 맵리듀스 모듈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리소스 매니지먼트한 얀도 있고 그다음 피그랑 마찬가지로 얘를 엑스큐션 하이브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런을 시킬 때 맵리듀스 말고 테즈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위에 껍데기만 틀릴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똑같고 그 다음에 하이브 서비스가 올라가는데 피그랑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에 이제 DB가 있죠. 아파치 더비 DB라는 게 있는데 지금 피그나 하이브나 다 아파치라는 그룹에 속하는 오픈소스에 해당이 되는 그런 각각의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아파치 더비라는 거는 아파치 그룹에서 만든 오픈소스 RDBMS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스토어를 아파치 더비 DB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뭐 SQL이나 SQL 서버나 MySQL이나 아니 오라클이나 그런 계통의 데이터베이스들도 이 위치에 메타스토어에 해당이 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드라이버 있고 서버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주로 실습하는 위치는 여기 아니면 여기라는 거죠. 안바리를 통해서 하이브 드라이버에 쿼리를 날리거나 아니면 푸티 접속한 이후에 커맨드 창을 통해서 하이브 드라이버를 구동을 시키는 형태의 실습을 할 건데 하이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리모트로 클라이언트 모듈이 있고 얘네가 하이브 서버에 뭔가 그 유저 디파인드 펑션의 형태로 하이브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뭐 스위프트 어플리케이션이냐, JDBC 어플리케이션이냐, ODBC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스위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스위프트 역시 이제 얘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어떤 그 바이너리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에 뭔가 API를 얹어놓은 형태의 하나의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랭귀지로 어플리케이션을 짤 수 있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린 잘 모르니까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JDBC 같은 경우에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의 준말이죠. 그래서 자바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이 하이브에 접속을 해서 이쪽을 DB 단으로 깔고 가는 것처럼 되는 형태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ODBC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오픈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죠. ODB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ODBC와 연계되는 다른 랭귀지들이 하이브를 인베디드 하고 있는 형태로 그런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뭔가 바깥에서 그 껍데기 있고 그런 그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하이브 서버를 콜해서 쓰는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아니면 여기로 이제 실습을 할 건데, 지금 주로 안바리에서 실습하고 있으니까 이 안바리 인터페이스 통해서 우리가 하이브 쿼리를 하이브 드라이버로 날려서 구동을 시키게 됩니다. 하이브 드라이버가 하는 일은 여기서 봤을 때 하이브 드라이버를 거쳐서 메타스톤을 일단 이제 그 메타 스키마를 저장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실제로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얘가 하이브 드라이버가 결국은 맵리듀스를 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피그에서 봤을 때 뭐 피지컬 플래닝이나 로지컬 플래닝이랑 뭐 맵리듀스 엑스큐션 플랜 뭐 이런 플래닝의 페이지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담당을 하는 게 하이브 드라이버라고 보는 거죠. 하이브 드라이버 역시 일단은 뭐 신텍스 체크 해야겠죠. 컴파일러에서 파싱을 해서 신텍스 체크를 하고요.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신텍스 체크한 결과가 피그에서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대액이라는 그래프 형태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내용은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지컬 플랜이 대개 형태로 그래프로 떨어지게 되면 그 이제 그래프를 보고 크리티컬 패스를 선정한 형태로 옵티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고 옵티마이즈 된 맵 리듀스의 잡의 시퀀스가 나와서 그게 실제로 엑스큐션이 되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피그에서 하부 구조랑 그 하이브 프로그램을 읽어드려서 실제로 맵리듀스로 떨어질 때까지의 그런 이제 스텝들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 메타스토어. 뭐 앞에서 이제 거의 다 설명을 했습니다. 메타스토어라는 거는 하이브에서 하나의 이제 센트럴한 저장소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테이블의 정보,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여기서 이제 파티션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파티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컬럼이나 컬럼 타입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전반적인 스키마를 정의를 할 때 그 스키마에 관련된 메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듈이 메타스토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메타스토어가 제공하는 건 이제 두 가지죠. 뭐 어떤 거 제공하냐면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은 쿼리를 그 RDB 쿼리랑 비슷한 형태로 들어오는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 스토리지를 이제 제공을 합니다. 결국은 RDBMS 자체가 뭐죠? RDBMS가 데이터의 저장소를 제공을 하면서 그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쿠킹할 수 있는 API를 같이 제공을 하죠. 그 API 자체가 SQL 쿼리고, 뭐 그런 형태에서 메타스토어가 이 두 가지의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RDBMS가 제공하는 두 가지의 유닛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 역시 지금 맵리듀스부터 쭉 똑같아요. 맵리듀스부터 두 가지의 모드로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로컬 모드냐, 맵리듀스 모드냐 하는 건데, 로컬 모드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접속하고 있는 그 머신, 로컬 머신에서 그냥 싱글 프로세서에 탑재한 형태로 돌리겠다라는 거고, 맵리듀스는 지금 하도비 제공하는 그런 멀티노드에서 패러럴하게 그 잡을 돌리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이브나 피그나 다 그 엑스큐션 되는 순간에는 맵리듀스 잡으로 풀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맵리듀스 잡은 로컬 모드에서 돌릴 수 있고 맵리듀스 모드에서 돌릴 수 있었죠. 그래서 피그랑 하이브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바리를 통해서 하이브 실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 강의 자료를 줄 테니까 이거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거 없고, 여기 나오는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보면, VMware, 일단 안발이 접속하고 로그인하는 거 똑같고요. 이번엔 우리가 했던 게 파일 뷰 받고 피그 뷰 봤는데 하이브 뷰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실행할 때 에러 비슷하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침착하게 한 번 더 다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안바리로 접속을 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얘가 띄우는데 언스테이블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서 중간에 이 화면이 뜨지 않고 체킹한 다음에 이렇게 분홍색 화면 같은 거 떠서 뭔가 에러 난 듯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한 두세 번 정도 더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지금 하이브 쿼리 에디터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는 일은 일단 테이블을 불러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테이블을 어디서 읽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uData랑 uItem 지금 가지고 계속 실습을 하고 있으니까 uData랑 uItem 파일을 로컬에서 읽어올 수 있고 여러분 PC에서 읽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HDFS에 이미 올려놓은 게 있다면 거기서 읽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HDFS의 그 구조에 대해서 아직 학생들이 별로 머리에 싹 들어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질문 들어오는 걸 보면. 그래서 로컬에 있는 파일 그대로 읽어 드리는 게 쉬우니까 로컬에 있는 파일을 읽어 드립니다. 그래서 읽어 드리기 전에 딜리미터를 지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uData 같은 경우에 탭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탭 여기 있는 대로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딜리미터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쫙 떠요. 100몇 개 뜨는데 그 중에서 탭은 9번이니까 여기 적혀져 있으니까 이대로 탭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로컬 파일에서 파일 선택을 클릭을 하면 그 윈도우에서 윈도우나 맥에서 보이는 그 파일 익스플로러가 떠요. 그리고 그 중에서 uData랑 uData 파일 선택을 하면 되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금 이런 화면이 뜹니다. 봐서 탭으로 이렇게 그 딜리미트가 된 데이터 아이템이 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를 하는 거니까 앞에서 봤던 한 3분만 더 할게요. 설명하고 끝나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CLA 창에서 만약에 우리가 테이블 크리에이션 한다면 이렇게 적어야 될 거를 지금 안바리에서는 아까 봤듯이 탭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디서 읽어올 건지 로케이션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네임하고 컬럼 네임을 주는 거 그걸 화면에서 GUI 상에서 가이드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금 안바리에서 그 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딜리미터 지정을 하고 파일 어디서 읽고 오는지 로케이션 주면 이렇게 떠요. 위에 떠왔을 때 바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스키마대로 유저 아이디, 무비 아이디, 레이팅, 레이팅 타임, 그 다음에 테이블 네임은 uData, 피그 스키마 줬듯이 그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셋업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업로드 테이블을 클릭을 해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업로드 프로그레스가 이렇게 하나씩 쭉쭉쭉 가면서 한 1, 2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창이 꺼지고 나면 그러면 별일 없으면 별 에러가 터지지 않으면 테이블이 크리에이션이 된 거예요. 크리에이션 된 데이터 테이블은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지금 여기 위에 탭에서 업로드 테이블에서 하는 거고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쿼리 에디터는 여기 쿼리에 있어요. 쿼리를 클릭을 하면 지금 아까 그 창에서 데이터베이스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항상 리프레시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했던 작업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 보면 디폴트 테이블에 uData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고 나서 다시 얘를 눌러보면 uData가 만들어져 있는 게 확인 가능하고 얘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줬던 컬럼들이 밑에 하위에 쭉 떠요.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uI템에 대해서도 하는데 uI템에 대해서는 딜리미터가 파이프로 돼 있었죠. 그래서 파이프로 하고 일단 uI템 로케이션 선택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컬럼명 주고 테이블명 준 다음에
이렇게 불러드리면 결과적으로 하이브 쿼리 에디터에 가서 uData랑 ui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지금 보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쿼리를 줘서 SQL 쿼리와 거의 똑같은 쿼리를 줘서 수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쿼리는 uData 테이블에서 각 룰을 무비 아이디로 그룹핑을 하고 그룹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이팅 횟수가 높은 순서로 나열된 데이터를 가지는 뷰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create 뷰를 만드는데 이때 if not exist를 붙여줘야지만 여러분이 이걸 여러 번 돌려도 에러가 발생되지 않겠죠. 처음에 뷰를 처음 만들 땐 이거 없어도 돼요. if not exist 없어도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 뭐 다시 이제 해보겠다 해서 다시 돌리면 이 부분이 없으면 뷰가 이미 있는 건데 크리에이션 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고 나서 uitem 테이블하고 지금 만들어 놓은 뷰하고 조인을 걸고 그 다음에 영화 제목과 레이팅 횟수를 셀렉트를 하면 뭐 이렇게 중간에 그 러닝 되는 동안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고 봤듯이 이제 로그에서는 어떤 식으로 맵 리듀스에 매핑이 되는지에 대한 게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이걸 해석하기 조금 힘들지만 이런 식으로 맵 리듀스로 잡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결과로 지금 이제 리절트 하단에 지금 이 똑같은 이 화면에서 엑스큐션 하고 이 밑에 하단에 지금 이런 로그랑 리절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다음 시간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도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 뭐 아주 간단한 이거랑 또 비슷한 피그 실습했듯이 비슷한 뭐 실습할 엑서사이즈를 하나 줄 테니까 그거 한번 해보고 나머지 하이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에서 설명할 것들 설명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 미안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뭐 질문 있는 사람 채팅창에 질문을 하고 나가도 됩니다. 바쁜 사람들은. 펀더멘털 유닛에서 서비스와 디스크 스토리지 뭐 슬라이드 몇 번 얘기하는 건가요? 조민 학생? (16번) 펀더멘털 유닛에서 펀더멘털 유닛이란 말이 여기 서비스 디스크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파일 메탈 스토어는 두 가지 펀더멘털 유닛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했죠. 그냥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뭘 제공해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 서비스가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은 테이블 만드는 거니까 서비스는 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그 명령어들 있죠. 쿼리에서 그게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디스크 스토리지는 뭔가 피지컬하게 스토리지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들여다보거나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해야 되죠. 그 API가 서비스고 그 다음에 DB에서는 그 API라고 얘기를 한 API라는 거는 사실은 펑션 콜에 뭐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SQL 쿼리의 경우에는 SQL 쿼리 그 명령문 자체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하이브 SQL을 제공을 하고 하이브 QL을 제공한다라는 게 서비스고 그 다음에 디스크 스토리지는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렇게 아파치 더비 뭐
디폴트로는 아파치 계열의 아파치 더비 스토리지가 제공이 되고 여기가 우리가 오라클 DB 쓰겠다고 하면 오라클이 제공이 되는 거죠.